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엄마가 잘못 샀던 코트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부모님께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는 일이다. 그때가 우리 80년대 초반 태생인 지금의 늘다리 아저씨들이 한창 중고등학교에 다닐 시절이야. 내가 중딩 때의 일이야.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뭔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때 IMF가 왔어. 맨날 뉴스만 틀면 어디 기업 망했네. 어디 구조조정 들어가네. 코스피 지수 보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고 기업이 어디에 팔렸네 저기에 팔렸네 하면서 헐값으로 팔려나가던 시기 아니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지. 아버지가 청춘을 다 바친 회사였는데 설비가 한두 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회사랑 발전을 함께 했는데 그 회사가 몇 번을 망할 뻔했지. 비슷한 업종 중에서 고만고만한 회사들은 그때 다 망했어. 아버지 회사의 바로 옆 회사도 사장이 도망가고 거기 사원들은 밀린 급여 한 푼도 못 받아서 난리 나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TV를 거의 안 틀었지. IMF 전만 해도 집에 오시면 항상 TV부터 틀어서 뉴스부터 보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신문도 계속 보다가 그때부터 끊었지. 그도 그럴 게 TV나 신문이나 막말로 자고 일어나면 부도라는 소식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던 상황에 얼마나 우울하셨겠어. 그래도 우리 집은 나았지. 급여가 대폭 깎였어도 그나마 그거라도 받았으니 그게 어디야. 회사 망해서 밀린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해 겨울부터였지.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지금은 이사했지만 그때 10년 넘게 살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문제 한 번 생기지 않은 집이었거든. 흉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일단 첫 번째 사건이야. 우리 집 가족들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지.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는 아버지랑 나와 동생의 도시락을 싸시려고 일어나셨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그날따라 심하게 어지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 속은 뒤집힐 것만 같았다고 하셨지. 오늘따라 몸이 왜 이런데? 하고 어떻게든 주방으로 향해서 가스불을 켜려고 했던 순간에 그때 내 여동생 덕분에 살았지. 그때 동생이 일어나서 소리친 거야. 엄마, 가스 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야.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나랑 아버지랑 깜짝 놀라서 잠을 다 깨버렸지. 정신이 들자마자 방에서 마루로 나오니까 집안의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사태 파악하시고 집의 문이란 문은 싹 다 열고 집안의 가스를 빼내셨지. 근데 왜 우리 어머니는 몰랐냐고. 축농증이 있으셔서 후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셔. 그리고 가스 밸브를 확인해 보니까 가스 밸브가 열려 있고 덤으로 그 가스 호스 있잖아. 그게 끄트리머리가 약간 찢어져 있었어. 거기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야.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어제 저녁에 확인하고 잘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냐고 깜짝 놀라셨지. 어머니가 자기 전에 이런 거 꼭 확인하고 주무시거든. 지금이야 집에 가스 경보기가 설치된 집들도 많은데 그때 그런 게 어딨었겠어. 날씨가 추우니까 문을 다 닫아놓았을 겨울철이었고 내 동생이 몇 초만 늦게 일어났다면 뭔 일이 일어났을지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이야. 그게 집안에 시작된 이상한 일의 시작이었지. 두 번째 사건이야. 집에 가스 누출됐던 사건 뒤에 얼마 안 돼서 일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창 쓰러지려고 하는 회사를 세워보려고 회사에서 며칠 숙식하시다가 새벽에 들어오셨어. 씻을 기운도 없으셔서 마루에 있는 소파에 대충 누우셨다고 해. 당시 살던 우리 집의 구조를 대충 설명하자면 일단 마루에서 베란다가 보이고 안방에서 불을 켜거나 끄면 베란다에 비치기 때문에 마루에서 그걸 볼 수 있었어. 피곤하셔서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 그때 안방에서 불이 갑자기 켜지더니 몇 초 지나니까 다시 꺼지고 또 다시 켜지더니 다시 꺼지고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더래.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짜증이 심하게 나셨지. 일어나서 뭐라 할 기운은 없고 속으로 저 여편 내가 미쳤나? 왜 이 새벽에 불을 껐다 켰다 한대? 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주무셨대. 오랜만에 숙면을 제대로 취하신 아버지가 깨어나고 나시자마자 깨달은 건 그때 겨울방학 시즌이 막 시작된 때라.
어머니랑 나랑 내 동생은 친척 집에 갔었어. 그러니까 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깨달으신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셨는데 안방의 불은 제대로 꺼진 상태였고 안방은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가셔서 누가 들어온 흔적 따윈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지. 세 번째 사건이야.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사가 잠시 문 닫는 날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다 못해서 잠시 문을 닫았거든. 회사의 설비들을 점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창고를 점검하실 때 생긴 일이야. 자재 창고에 플라스틱 파르트가 쌓여 있었는데 유독 어느 한 줄이 파르트가 유독 길게 서 있어서 저거 무너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같이 점검하던 동료분이 먼저 나가시고 아버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뒤돌아서서 천천히 나가셨지.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린다 싶어서 뒤돌아보시니까 아까 유난히 길게 쌓여 있어서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파레트 쌓아놓은 게 아버지 쪽으로 무너지고 있었대. 아버지께서 나중에 회상하면서 말씀하시길 난 진짜 되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지. 참고로 나무 파레트라면 몰라도 플라스틱 파레트 하나하나가 무게가 꽤 나간다는 거 알지?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가 쌓인 게 무너져서 자기한테 쏟아진다고 생각해봐라. 앞뒤 생각하실 것도 없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셨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식으로 슬라이딩 하셨고 파레트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귀를 때리더래. 사람들 다 깜짝 놀라서 뭔 일인가 하고 뛰어오고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어.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셨대. 결국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갈비뼈 2군데에 금이 가셨다나 팔이랑 무릎도 다 까지셨지. 그래도 안 죽고 살았으니 됐지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지. 그리고 병원에서 과로 증상까지 나오셔서 복합적으로 전치사주가 나오셨어. 다행히 병원비도 회사 사장이 내줘서 병원에서 거의 한 달을 푹 쉬셨지. 네 번째 사건이야. 네 번째 생긴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였을 것 같아? 귀신을 보았다. 아버지 퇴원하신 지 며칠 안 되신 날에 뭔 놈의 눈이 그리 많이 오던지 그날도 밖에 한방눈 쏟아지던 게 기억이 나. 나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눈만 오면 그렇게 좋았는데 군대에서 눈 치우던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걸 떠올리면 욕부터 나와. 그때 오랜만에 가족끼리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 그때 난 바로 일어나서 내 방에 손전등을 찾으러 갔었거든. 뒤에서 어머니가 안방에 서랍장에 초가 있었나 하고 일어나셨어. 그 일이 내가 내 방에서 손전등이 어디 있었나 하고 뒤지는 순간에 일어났어. 다행히 서랍장에서 초랑 촛대를 찾아서 뒤돌아서려 하시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더래. 아버지는 손가락이 두꺼우셔서 아버지는 아니고 아마 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뒤돌아서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등을 손가락으로 찌른 감촉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내가 착각했겠지 하고 아버지의 라이터를 찾아서 촛대에 불을 붙여서 마루로 나오셨는데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뭔가 보신 거지. 어머니가 촛대를 드신 상태에서 마루에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촛불에 비춰서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데 어머니 뒤로 뭔가가 서 있었대. 아마 하얀 소복으로 추정되는 옷에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어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어깨를 축 내린 채로 써 있었다고. 동생은 죽어도 아니었지. 내 동생은 머리가 단발머리였고 애초에 키부터가 달랐어. 아버지가 이러시더라. 공포영화 보면 귀신이 나올 때 비명 지르고 난리 나지 않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셨어. 비명 소리가 목구멍 밖으로 안 나오고 막히시더래. 저게 분명 귀신이구나 하는 순간에 집안에 불이 들어왔어. 그와 동시에 그 여자의 모습도 사라져버렸지. 아버지의 귀신 목격 사건 뒤에 안 거지만 주변 집 중에서 정전이 된 집이 우리 집뿐이었어. 그 이후에 변한 거라면 귀신은 무당이나 점쟁이 쪽 인간들이 사람들한테 겁을 줘서 돈 뜯어내려고 지어낸 존재다라고 생각하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데 공헌했다는 거였지. 회사는 회사대로 집은 집대로 안 좋은 일만 벌어지니까 집의 구판이라도 버려야 되나 하고 부모님이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때가 그 시기였어.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께서 기분 전환하실 겸 고향 친구들과 1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모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원인이 밝혀지게 됐지. 일단 고향 친구들 만나기로 한 날에 부모님이 같이 내려가셨어. 나랑 내 동생은 근처에 이모 집에 며칠 신세 좀 지기 시작했지. 동생은 때려 죽여도 혼자는 못 씻겠다 하니 이를 어쩌겠어. 자연스레 나까지 이모 집에서 신세 좀 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원인이 밝혀졌어. 내려갈 때에도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는데 IMF 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 보통 때는 아버지 차로 내려가시는데 기름값이 엄청 올랐지. 결국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내려가시던 중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데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빠져나가고 좀 지나서 차가 크게 덜컹거려서 놀랐는데 버스 뒷바퀴에 펑크가 났다네. 다행히 목적지에는 거의 도착한 상황이라 그리 큰 문제는 없으셨대. 또 그때 아버지는 몇 번 대형 사고를 겪을 뻔 하셨으니까 이 정도 사고야 하고 면역이 되셨나봐. 어쨌든 도착하셔서 고향 친구와 선후배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경제가 어렵다를 넘어서 경제가 개박살난 때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참석자가 많이 없었다 하더라고. 서로 안부 인사하고 하는데 고향 후배 중 하나가 어머니를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를 보였대. 우리 아버지도 또 눈치가 백단이라 내 마누라한테 뭐 묻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네. 마을회관 안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조촐하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몇 개 놓고 불판에 고기 구워 먹고 소주 한 두 잔씩 돌리면서 서로 분위기 살리고 있을 때 그 고향 후배가 아버지한테 다가와서 술 한 잔 따르면서 한마디 물었지. 아버지도 술 한 잔 하면서 아까 울 마누라한테 뭐 묻었었냐? 라고 물으셨대. 그런데 그 말 기다렸다는 듯 후배가 한마디 하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했어. 형님 집에 뭐 안 좋은 일 없으셨소? 마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말투였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셨어. 안 좋은 일이야 너무 많았잖아. 근데 애써 태어난 척. 왜 하고만 대답하셨다는데. 형수님 뒤에 다른 게 보이는데. 한참 생각해봤는데 형수님 입고 계시는 저 코트 말이요. 저거 어디서 나신 거요? 어머니가 벗어서 걸어두신 코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 뒤에 이어진 말이 더 충격이었는데. 후배 말이 맨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빙의를 당하신 건가? 그런 걸로 보였다는 거야. 뒤에 희끄무레하게 무슨 여자 형태가 서 있었다고. 말을 할까 망설이다가 마을회관 들어와서 어머니가 벗어놓은 코트를 보는 순간 확신이 왔다고. 원활형이랑 비슷한 거라고 했지. 그 코트가 사실 어디서 주워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IMF가 닥치면서 차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많아졌잖아. 부모님끼리 장날에 가서 장 보고 오시다가 차에서 좌판 깔아놓고 파는 옷을 보시고 사오신 코트였어. 당시 물건 팔았던 놈의 멘트야 뻔했지.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인데 공장이 어찌 돼서 망하는 바람에 공장가로 팔고 있다고 그렇게 팔던 거였어. 근데 내 기억에도 그 코트가 브랜드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코트였거든. 진짜 백화점에서 팔았으면 못해도 수십만 원을 나갈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코트였지. 아무튼 10만 원 달라는 거. 7만 원인가 주고 사오셨다 하더라고. 그 후에 코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사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기상으로 집에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졌거든. 마음속으로 이놈의 코트가 원인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바로 서셨대. 주변의 아버지 친구들도 이야기를 같이 듣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다가 의류 쪽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친구가 나섰지. 친구가 그 코트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살펴보더니 뭔 일인가 해서 다가온 어머니한테 이 옷 몇 번 입으셨어요? 코트 따로 손질하신 적 없으시죠? 하고 물으셨대. 근데 어머니가 그 옷 입은 게 처음은 아니지만 몇 번 입지도 않았고 따로 손질한 적도 없다고 대답하니까 친구가 단호하게 한마디 했다고 말했지. 너 사기당했다 임마. 아버지가 뭔 소리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원단이야 정품인데 이거 중고구만. 그러니까 중고품 새 것처럼 손질해서 판매한 물건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 전 주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군지는 영원히 알 길이 없지만서도. 그리고 그 후배가 한마디 더 했대. 형님 그거 빨리 처분하소. 그거 계속 가지고 계셨다간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불태워버리면 되냐? 라고 물으셨는데
아무래도 저기 붙은 게 원활령인 듯하다고. 천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지. 술도 있겠다, 고기도 있겠다, 다른 재료도 넘쳐오르겠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사상이 하나 만들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코트에다가 제사를 간단하게 지내고 그 코트에다가 술을 들이붓고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마당에서 장작 몇 개 쌓고 기름 좀 부은 다음에 불 태웠다 하더라고. 그런데 유난히 코트 하나 타는 것 치고 불길이 크게 솟았다네. 겨울이라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그렇게 코트는 순식간에 재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 아버지의 후배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사건 해결을 다 했냐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살고 있었던 후배인데 그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기셨잖아. 자주 하시는 말씀이 꽁보리밥이라도 하루 세 끼 챙겨 먹었으면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후배 집안이 그 시기에 마을에서도 꽤 큰 부자였대. 자식이라고는 그 아버지 후배였던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잘 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을 크게 앓았다네. 큰 병원에 데려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들한테 가봤는데 무당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박수무당을 해야 할 팔자라고 했다 하더라고. 신을 안 받으면 신이 화가 나서 집안을 망하게 할 거라는 소리 들었대. 지금 시대에도 자식 새끼 있는 거 신을 받고 박수무당 시켜야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 당시에야 말할 것도 없지. 결국 무당이 예언한 대로 아버지가 고등학생 시절쯤 되니까 그 후배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던 상황이었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군대도 갔다가 중간에 뭔 사유인진 모르겠는데 의가사 제대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해보려다가 이제는 그나마 있던 집안 싹 말아먹고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에 내려와서 구멍가게 하나 차리고 소박하게 살던 그런 후배였다나. 그 후야 다시 술판 벌어졌지 뭐. 후일담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코트한테 제사를 지내고 태워버린 다음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적도 없었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알겠지만 그 후배가 신병을 앓은 사람이다 보니 귀신을 보거나 점 같은 걸 볼 줄 알았는데 봐주고 그런 걸 되게 싫어했다 하더라고. 근데 술자리라 기분이 업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래.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지금 문 닫았다는 형님 회사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잘 다녀라. 그 회사 예전보다 더 클 거다. 괜히 이직했다간 형님 직장 운수 다 말아먹으니 그 회사 계속 남아있어라. 경제위기 때문에 몇 년은 힘들겠지만 고비만 잘 넘기면 IMF가 올해는 안 갈 거다. 두 번째로 자식 복이 크니 노후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실 거다. 세 번째는 이사 가면 집의 방향은 무조건 남쪽 방향으로 잡아라. 그래야 집에 운수가 트일 거다. 둘째 예언까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예언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어. 아버지 회사가 말 그대로 기사회생했거든. 물론 중간중간에 힘드신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도 많이 커져서 확장도 많이 했고 거기 임원으로 계시니까 대성공하신 거지. 두 번째 이야기, 종가집. 나는 종손이다. 거창하게 보이나 그런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정말 거품을 다 뺀. 남들이 보기엔 정말 종가집이 맞나 할 정도의 편한 종가집 장손이다. 그렇기에 30이 넘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내왔다. 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것이 다 부질 없었음을 깨닫고 허무함에 말하는 넋두리라 보면 된다. 친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6개월간 긴 잠을 주무시다 편히 하늘로 가셨다. 병원에 계셨던 할머니는 임종 당시에 아무도 곁에 없었다. 내가 제일 근처에 있었지만 위독하시단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 5개월 동안 나는 상을 2번 치러서 몸도 마음도 황폐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냥 위독하시단 연락만 받았는데 저번 외할머니의 임종 때도 이랬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외할머니도 못 배웠는데 이번에 또 이러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어른들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 할머니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다. 후에 시신을 십장에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내 속은 검게 다 타버렸다. 내 속이 이런데 상주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죽했으랴. 우리 할머니는 아들 둘에 딸 넷을 지니셨다. 할머니는 평생을 우리 가족과 지내면서
즐겁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여느 가족들과 같이 지내셨다. 그러면서도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자신의 딸들과 막내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시며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그런 어미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이었고 권위적이었다. 그들은 할머니 시신 앞에서만 눈물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고 안타까우면 시신 앞에서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빈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다. 할머니 빈소에는 상주인 우리 아버지와 나만 지키고 있었다. 그 잘나신 딸들은 자기 혹은 자기 남편의 손님들과 즐겁게 떠들고 계셨다. 여기부터 내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부질없는 것이란 걸 느끼기 시작했다.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 없이 어이없이 나오는 장례식장 측과 싸우고 계시고 그 잘나신 딸들은 본척만척하며 음식이며 술이 떨어진 거에 대해 우리 어머니께 시누이 짓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면 큰일 나나 보다. 그렇게 장례식은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방을 둘러보신다며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정산에 대해 얘기하셨고 그 잘나신 딸들 중 한 명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내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자기 남편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으니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나는 가족이 최우선이며 친척들도 동등하게 생각하며 지내왔고 종손이기에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의 오해 따윈 없었다. 그냥 자기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후에 아버지는 어차피 부의금 들어온 거 다 돌려줄 생각이셨다고 하시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태우시는 담배가 굉장히 써 보이고 쓸쓸해 보였다. 이제 나의 삶에 우리 가족 이외에 친척은 없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들은 더 이상 고모가 아니다. 이렇게 88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신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담으로 삼호제 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주변을 맴돌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태울 때 그 나비가 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잠시 넥타이 위에 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집 개가 갑자기 으르렁대고 짖는 걸 보니 생전에 와보지 못한 손자의 신혼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가신 거라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키가 큰 남자의 죽음. 어느 작은 마을에서 A라는 190cm의 큰 남자가 죽었다. 그는 난폭한 데다 작은 일에도 원한을 품고 꼭 보복을 하는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미워했었다. 동네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잡아 얼굴이 보라색으로 부어오를 때까지 때려 폭행죄로 체포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어디에 연고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 게다가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이는 간경화였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장의사는 한 명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의사 B 역시 A를 무척 싫어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연고가 없어 염을 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최대한 싸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적당히 시체를 닫고 제일 싼 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스님을 무리해서 끌고 와 경을 읊도록 시켰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례 과정이 끝나고 관을 화장터에 옮길 때였다. 다른 장례식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A의 관은 연구차에 실을 수 없었다. 그래서 B는 트럭에 짐칸에 관을 싣고 A의 유체를 옮기기로 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혹시 관이 떨어질까 걱정한 B는 스스로 짐칸에 타서 관을 지켰다. 딱히 비탈길이나 험한 길은 아니었기에 B가 짐칸에 탄 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을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이 돌을 밟는 바람에 갑자기 관이 크게 요동쳤다. 그리고 B는 짐칸과 관 사이에 다리를 끼어버렸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B는 무릎 아래 부분에 심한 복합골절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뒤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B의 사고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경을 읊었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B는 A의 장례식에 차마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관도 가장 싼 관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190cm라는 큰 키인 A에게는
당연히 특별한 관이 필요했다. B는 어떻게 했을까? B는 A의 시체에 무릎 아래 쪽을 톱으로 잘라내 버렸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그녀의 원한.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 어이양과 함께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같은 반이던 친구 한 명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T라고 하는 아이로 학급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데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자살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자살했을 때 T는 손에 대못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T는 모두들 싫어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우리 반에서는 나와 어이양 그리고 담임인 N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담임이었던 N 선생님은 T양의 상담에 자주 응해주었기 때문에 T양의 어머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자주 T양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극복해 가자고 격려하곤 해서 T양의 어머니도 선생님이 그렇게나 신경 써주셨는데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영전에서 우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T양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Y양은 방구석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웃기지 마, 암태지 주제에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Y양이 말한 것인가 싶어서 눈을 돌렸지만 Y양은 아무 일 없었던 듯 가만히 N 선생님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방과 후에 Y양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한 대만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 Y양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자살 사이트 영령의 모임. 스레드의 주인은 AGH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레드를 읽어보니 그 안에 나오는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들, 왕따당한 내용도 하나하나 모두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이것을 만든 건 T양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서워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Y양은 나의 손을 쥐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스레드의 마지막에 이러한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Y양은 마우스를 링크에 대고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반 교실을 촬영한 듯한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교실에는 담임인 N 선생님과 T양의 남자친구였던 L군이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의 동영상. T 녀석이랑 상담하는 것도 이젠 지겹네. 그렇게 매일 우울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L군의 동영상. 나도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메일이나 문자가 와서 귀찮아. 정말 지나치잖아.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바깥쪽에는 두 사람을 복도에서 응시하고 있는 T양의 모습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화면이 바뀌고 체육창고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창고에는 양손이 묶여있는 N 선생님이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어찌된 일인지 대목과 망치를 가진 T양이 N 선생님에게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나와 Y양은 당황해서 교무실에 달려가 거기에 있던 남자 선생님을 불러 체육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체육창고를 열어보니 바닥에 N 선생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어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키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잡으려 하는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후에는 괴성을 지르고 의식이 없어져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와 Y양이 컴퓨터실에서 본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T양은 생전에 AGH라는 아이디로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써 있는 것으로 경찰은 T양의 자살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사이트에 그날 우리가 봤던 동영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T양의 원한은 그 사이트 안에서 머물고 있을까요?